저에게 다시 한번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니, 이런 일이 다시 생긴다면 결코 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선택 하나 때문에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저에게 급한 상황에서 했던 선택인데 그것 하나로 제 자신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반성하면서 이런 사연을 전하게 되었으니 너무 질책만 하지 말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뒤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후로 남성과는 달리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직을 내고 복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동료들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되었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돌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두고 출근을 하려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남편과 긴 대화 끝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으니 일을 다시 하고 싶었다. 아이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컸다고 느끼고 제가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아직 30대 후반이었거든요.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제 인생 자체가 조금 쇠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일과 아이를 돌보는 것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력과 그 나이에서 취직하는 것은 솔직히 무리라고 생각했어요. 현실에 직면하니 더더욱 어려워지는 느낌이었죠. 결국에는 마이 되기 전에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 제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역시 아이들을 위하여라도 자영업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혼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에 맞게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었으니까 안성맞춤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반찬 가게를 열기로 마음먹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 요리 실력이 남들에 비해 꽤 괜찮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했고 제 친구들과 가족들도 제가 만드는 반찬을 매우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했기 때문에 일부분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해주는 요리를 좋아했었거든요. 반찬 가게가 저에게 딱 어울리는 업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인들도 몇 번이나 저에게 반찬 가게를 열면 와서 사 먹겠다. 대박이 날 거다 하고 말했기 때문에 더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당신이 반찬 가게를 열면 진짜 대박 날 것 같다니까. 당신은 이상하게 같은 재료를 묻혀도 말이야. 손맛이 살아있다 이거지? 내가 당신 밥을 먹으려고 퇴근도 누구보다 빨리 하잖아. 아이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 마누라가 요리를 잘해도 너무 익해. 그래서 내가 살을 못 빼잖아. 남편이 저를 믿어주고 추켜 세워주니까 저도 힘을 내서 반찬 가게를 열기로 마음먹고 준비를 했는데 돈이 정말 억수로 깨지더라고요. 반찬 가게를 넥션즈. 집에서 열 수 없으니까 상가 자리라도 알아봐야 해요. 주방에 조리기구도 빠짐없이 싹 들여놔야 하고 반찬을 진열할 진열대에 냉장고까지 다 놓아야 하니까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다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건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게다가 때가 되면 보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위생점검에 아주먼지 한 토 없으면 안 되는 업장으로 만들어야 해서 정신이 삽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는데 아이고 저희 부부가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좀 모자랐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이번에 내가 반찬 가게를 열려면 정확히 3천만 원 정도가 모자라요. 죄송하지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반찬을 팔아서 갚겠어요. 돈을 쉽게 빌려주실 수 없어요. 지금 딱 그 정도가 모자라서 은행 대출은 꺼리는데 부탁드립니다. 아휴,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군요. 이번에는 오빠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돈을 모두 썼어요. 우리에겐 돈이 없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미안합니다만 친정엄마가 오빠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물어서 돈이 부족해서 빌려주실 수 없다고 하셨어요. 사실 친정엄마는 평생을 오빠를 돌봐오셨기 때문에요. 제가 받은 뉴스는 근사한 내용이며 제게도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을 알기에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오빠가 돈을 빌려달라며 핑계를 대더군요.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몰라도 친정에서 돈을 기대하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결국엔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워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반찬 가게를 오픈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반찬을 팔아서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준비로 모아둔 돈이라 큰 돈을 빌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은행 대출도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애가 어려도 빌려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반찬 가게가 잘 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우리가 그 큰 돈을 무작정 건네주기에는 손실도 커 돈이 넉넉치 않아서 이번에는 우리도 어쩔 수가 없겠어. 미안하다. 사실 저도 앞면에 철판을 딱 깔고 빌려달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은퇴하자 하신 분의 손실에 양가의 노후 자금을 빌려 다 쓰는 게 좀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말했듯이 제 반찬 가게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투자했다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저에게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동서있는데 동서에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동서가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변호사라는 것이 조금 바쁜 일이 아니라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간도 모를 만큼 바쁜 사람이에요. 사실 아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이해했는데 시댁에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고요. 어머님, 저는 변호사로 일하며 살아가는 삶이 매우 보람차고 재미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는 제 반상도 마찬가지로요. 저는 아이 없이 살기보다는 변호사로서의 모습 그대로 남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것은 미루거나 아니면 아예 없이 살고 싶어요. 요즘은 DINK 부부라고 해서 아이 없이 살면서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결혼하면 당연히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평온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 해도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저는 손주를 많이 만나며 살고 싶어요. 첫째는 보세요. 아이 둘을 낳고 얼마나 복잡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지요. 요즘은 첫째 애들을 보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맛보고 있어요. 그럼 어머님, 형님은 내 아이 봐주세요. 재미를 보면서 제일 해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어요. 애는 자라면서 알아서 크게 될 테니까요. 누구나 애를 키울 줄 알아요. 애는 자라면서 배우는 거라서요. 지금은 일이 재미있는지 모르지만 애를 낳으면 또 다르다고 하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애를 가지고 싶어도 못 가져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전문적인지 애 때문에 망쳐요. 제 그냥 살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무실에서도 몇 번씩 이혼하겠다는 사람들이 방문을 해요. 힘들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가 뭐가 문제인지 너는 그게 심해 앞에서 할 말인가요? 키워줄 테니 애를 낳으라는 이야기예요. 집에 있기에는 아이 울음소리도 나고 해야지. 어머님은 365일 맡아주실 필요는 없겠죠. 나대만 잠깐 봐주실 거라면서 퇴근 후에 제게 육각 가지를 가져오라 했어요. 전 싫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보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버려진 아이들처럼 입이라도 하셔야겠네요. 둘 사이가 정말 싸워서 화해를 시키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시어머니와 동서가 싸우는데 결국에는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저는 많이었고 가족 간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화해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일부러 동서와 시어머니를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밥을 먹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했지만 둘 다 만나기만 하면 물과 기름처럼 굴러요. 동서도 시어머니도 누구 하나 모자랄 거 없이 틱틱거리면서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며 싸우는데 답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좋은 마음으로 화해시키려고 불렀던 저까지 체하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니까 저도 참 싫었어요. 동서 왔어. 오늘은 어머님이 감자탕이 드시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동선의 사무실 앞에 맛집이 있다고 하길래 찾아왔어요. 감자탕은 여럿이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잖아.
나중에 밥도 볶아 먹고 하자. 형님, 누가 처음부터 신부터 감자탕을 먹어요? 이거는 저녁에 술이랑 함께 먹는 음식 아니에요? 아, 저 재판 있어서 바쁜데 굳이 시간을 내서 왔더니 감자탕인 줄 알았으면 온다고 안 했을 거예요. 옷에 음식 냄새 다니다가 물론 아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개 내 기억하다시피 옷에 국물이라도 묻혀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감자탕을 먹어야지요. 이런 행동은 배려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먹기 싫다면 그냥 가세요. 내가 먹고 싶다고 할 때 사다 주지도 못할 망정이에요. 아, 제 앞에서 투덜투덜거리고 있으니 정말 안 돼요. 바쁜데 어떻게 일일이 어머님을 돌보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전 아예 안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아이들이 다르지. 어찌됐든 어린이집이나 학교로 보내도 저녁 준비물만 챙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한참이나 시간이 없어. 아이들은 스스로 잘할 수 있어? 너희들은 돈도 많은데 왜 그렇게 아껴 쓰려 하는지. 사람을 써서 키우면 된다고. 언젠가 다 키워주신다고 하시더니 이젠 사람을 써서 키워야 한다고 할까? 하시네요. 거봐, 거봐.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음식들 맛있게 즐기세요. 저는 가볼 테니까요. 그래서 동서가 일어나자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아, 솔직히 그런 행동으로 시어머니랑 제가 다 황당했지만 언니 말을 하여도 듣지 않는 것은 어떡하죠? 저는 2번 다시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날 시어머니랑 제가 감자탕을 배부르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앞으로 동선을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왜 동서가 저의 구세주가 되었는지 궁금하다고요? 그건 내가 반찬 가게를 오픈하는데 부족한 돈을 동서가 빌려주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애매모호하게 3천만 원 정도가 모자라서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미 은행 대출도 생각했지만 동서가 그 돈을 지원해 주셔서 끌어당길 수 있을 때까지 끌어와서 더 이상 빌릴 수가 없었고 시댁과 친정 모두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한 상태였으니까 이대로 접어버리기에는 이미 계약을 했던 것들도 있고 더 이상은 뒤집을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라고 하여 고민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제3금융에서 대출을 받자니 이자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 사실 빚이라는 게 사람을 옥죄며 오는 것 아니겠어요. 고민을 하다가 동서에게 슬쩍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 내가 이번에 반찬 가게를 오픈하려는데 애매하게 3천만 원 정도가 모자란 거 있지? 친정 부모님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노자금이라고 어렵다고 하시고 내가 이리저리 대출을 알아봤는데 이자가 왜 이렇게 비싼지 답도 없더라. 아주 형님이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니까요. 반찬 가게를 하는 것이 좋으시니까 괜찮겠네요. 3천만 원이 모자란다고 하셨죠. 그럼 제가 그 3천만 원을 투자할까요? 제가 또 형님이 해주시는 반찬을 좋아하니까 대신 저한테 반찬이나 좀 싸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니 그 자리에서 저에게 즉시 3천만 원을 송금해주는 것이 아니겠죠? 전 그때 정말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동서의 손을 덥석 잡고 감동해진 눈빛으로 말했어요. 동서, 앞으로 반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동서가 먹고 싶은 건 다 해줄 테니까. 정말 정말 고마워. 1~2푼도 아니고 3천만 원을. 아이 정말 이거 큰 돈인데 동서 덕에 내가 살겠다. 저는 그렇게 동서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어요. 3천만 원이라는 거 금방 갚을 거라고 생각했고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동서 성격이 화통하고 좋아서 바로 송금을 해준 덕분에 저는 심이 났고요. 반찬 걱정을 하지도 말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저는 동서의 도움으로 반찬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홍보 전단지도 돌리고 오픈 행사도 했는데 생각보다 손님들이 별로 오지 않았죠. 한 번 맛을 보면 2번, 3번 맛보고 싶은 제 특제 비법으로 만든 반찬들이 있는데 매일같이 남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날도 많았어요. 이미 근처에 다른 반찬 가게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장사를 한자리에서 꾸준히 하셨던 분이라서 단골 손님이 많았던 거죠.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하고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지역 동네 동선에서 돈을 맞춰 구하느라 제대로 시정조사를 하지 못한 탓이에요. 한정이니까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알아보다가 제게에 제가 넘어가게 된 것이었죠. 그래도 저희 가게에서 한 번 드신 분들은 저희 가게에 와서 반찬을 주문하시길 그걸로 보람을 느끼면서 언젠가는 저도 단골이 더 늘어나겠지를 가지며 버텼어요. 그런데 장사라는 게 보람만 느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당장 월세도 내야 하는 상황이고 재료비 수급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남는 반찬이 꽤 생기니까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워서 동선에도 나눠주고 시댁 친정에도 나눠주고 했어요. 형님, 오늘은 고기 반찬도 있네요. 형님 덕분에 매일 반찬 걱정 없어서 너무 좋아요. 게다가 맛도 포장되어 있으니 밥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라고. 아, 저랑 그 이랑 둘 다 잘 먹고 있으니까 다음에도 또 부탁드려요. 저한테 그렇게 좋은 소리를 해대더니 호의가 계속되자 걸리겠다고 생각했다. 누가 그랬을까? 누구겠느냐? 당연히 동생이겠지? 어느 날 아침 일찍이 저한테 전화를 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출근 전이라 바로 전화를 받았다. 형님, 오늘은 이상하게 아침부터 갈비찜이 눈에 띄네요. 혹시 오늘은 갈비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따 받으러 갈게요. 그러자 동생이 바빠서 전화를 끊었다. 그때 등갈비를 준비해 두었던 터라 그냥 등갈비찜을 해주기로 했다. 동생이 퇴근해서 가게에 왔을 때 등갈비찜을 들어주었더니 반찬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이게 뭐죠? 소갈비로 스구이 하신 거예요? 제 체질에는 돼지고기가 안 맞아요. 이거 먹으면 배 아픈데 이거 못 먹겠어요. 이렇게 하여 동생은 돼지고기 찜이 아닌 소갈비로 스구이를 먹지 않기로 결정했다. 말하더라고요. 저도 등갈비 같은 건 비싼 값에 팔 수 없으니까 사실 파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근데 이미 시간도 늦었잖아요. 동서가 퇴근을 하고 들렀는데 저녁 시간도 이미 지났는데 누가 그 시간에 반찬 사러 나올까요? 결국 동서가 못 먹겠다고 말하고 두고 가게 되면 남은 반찬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한숨을 푹 쉬면서 동서에게 말했어요. 아이 동서, 내가 다음에는 소갈비로 구이 먹으면 배 아프다니까 그냥 이거는 형님이 드시던가 하세요. 애들도 갈비 먹기 좋겠네 그러면서 반찬을 쏙 나가버리는 겁니다. 아 진짜 싸가지도 저런 싸가지가 있나.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게 이해가 갔어요. 거기다가 시동생도 얄미운 게 동서 옆에 있다니. 딱 붙어서 말을 꺼내라고 그러던데요. 자기 와이프는 소위를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참 부부가 아주 쌍으로 일을 날리지만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한테 떡하니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줬는데요. 거기다가 돈을 갚는 소리도 한 번 없이 제가 출발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상전을 제가 모셔야 하지 않겠어요.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딱 떠오르면서 돈 없는 게 최대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동생이 제 반찬 가게에서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뭐냐면 바로 김치입니다. 제가 반찬 가게를 오픈하면서 겉절이, 열무김치, 파김치, 갓김치, 할 거 없이 전부 종류별로 담아서 팔았거든요. 또 김치 하나는 무척이나 자신 있는 음식이었고요. 그러면 김치를 담길 때마다 동생 몫으로 조금씩 빼두고 나눠주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형님네 김치는 왜 이렇게 시원하고 맛이 좋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된 맛이 아주 좋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아예 제 몫으로 대량으로 담아주실 수 있을까요? 매번 조금씩만 주시니 다 먹기도 하고 김장김치를 정말 좋아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고민은 조금 들지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면 김장김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3천만 원이라면 김장김치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맛 좋게 만든다고 하면 물론 좋지만 너무 비싸다고 생각돼서 조금 이상하게 농담을 던졌어요. 이러다가 반찬 가격으로 3천만 원을 넘어버릴 것 같아요. 김장김을 담기는 큰 일이기도 하고 재료값이 요즘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그럼 언제 3천만 원을 내놓으시겠어요?
반찬값으로 3천만 원 언제 다 갚겠어요? 그 정도는 사실 이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김장 시즌이 되어야 하니까 딱이겠네. 다음번에 많이 담아서 나눠줄게요. 동서가 정색을 하면서 처음으로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기를 펴고 말을 더 얹을 수 있겠어요? 그냥 알겠다고 대답을 하니까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넘어가나 했는데 그 뒤로는 더 도를 지나치는 일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저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보통 제게 도움을 요청할 일이 없는 동서라인택은 귀찮게 돈을 쓰지 말고 집에서 먹자고 하시잖아요. 대충 집에 있는 재료로 어떻게 내놓겠어요? 형님이 집에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믿을 사람이 형님밖에 없어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집까지 방문한다는 것에 듣고 동서는 저에게 식사를 차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럼 재료들은 다 사뒀어요. 내가 가서 요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내가 뭐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대충 어떤 음식을 만들지 생각은 해놔서 재료는 모두 준비되어 있어요. 형님은 그냥 몸만 오셔서 준비만 해주시면 돼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길래 저도 서둘러서 동서 씨의 집으로 향했어요. 가게는 잠시 계산만 하면 됐어요.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동선의 집에 도착해서 부엌으로 갔는데 아니 무슨 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죠. 형, 할인마트에 있는 물건들을 다 쓸어 담아 온 건가 뭔가요? 제가 입을 뗄 벌리고 있는데 동서가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갈비찜 잘하시니까 갈비찜 하나 해주시고요. 찌개는 대표님이 동태탕에 주셔야 하니까 그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저에게 밑반찬 목록까지 주문을 하게 되는데 손도 너무 많이 가는 음식들로만 줄줄이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아무리 제가 반찬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도 그런 음식들을 준비하는데 30분 만에 뚝딱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거기다가 무슨 김밥 재료까지 있는 건데 김밥 재료들은 뭐야? 대표님이 김밥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대표님 자녀분들도 오시는데 초등학생이라고 해요. 김밥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보시면 김밥 마이도 있으니까 예쁘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김밥까지 말라고 하니까 손이 이 한두 개 가는 게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일단 해주겠다고 왔으니까 앞치마를 메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동서가 안 보이더라고 해서 동서 어디 갔냐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안방에서 동서가 빼고 고개를 내밀더니 말을 했어요. 야, 저는 좀 씻고 화장도 하고 그러고 있을 테니까 조미료 같은 건 알아서 찾아서 해주세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한 일에서 이분은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뒤에 동서가 정장을 입고 나오더니 앞치마를 맨 채 말했어요. 음식은 좀 더 정갈하게 담아주시고요. 색깔도 딱 맞춰서 식탁에 보기 좋게 올려주세요. 보기 좋아야 맛도 좋다고 하잖아요. 동서, 내가 일손을 도우러 온 건 맞지만 이렇게 전부 나한테 맡길 줄은 몰랐어요. 내가 여기 이런 것 하나하나 챙기러 왔다는 거 알아요? 아니라고 형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후에 오셨잖아요. 저 지금 바빠요?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손님 맞이 준비가 뭐쉽겠어요. 음식만 해주실 거라고 부탁드린 거잖아요. 집 청소도 좀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아요. 음식 준비는 내가 다 해놨는데 보는 눈이 없어서 점을 맞춰서 예쁘게 올리는 건 못하겠네. 앞치마는 여기서 두고 나머지는 동서가 해줄 거니까? 어머,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이렇게 하는 거 해주세요. 주시면 되지 왜 저한테 일 시키려고 하세요? 동서, 내가 동서한테 일을 시키는 거야? 동서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돕기로 했던 거지. 음식량도 그렇고 메뉴도 그렇고 만드는 사람 신경은 하나도 안 쓰고 동서 마음대로 다 정해놓고 식탁에 올리라는 것만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형님. 형님 이왕 해주시는 거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죠. 제 옷에 음식이라도 묻으면 어떡해요? 이거 비싼 옷인데 그리고 저 옷도 갈아입기 싫어요. 형님,
제가 빌려드린 3천만 원은 가게 운영하는데 잘 쓰고 계신 거죠. 저도 나름 가게에 지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찍소리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입을 다물자 동서는 신이라도 난 듯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자를 받아요? 아니면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해야 하나요? 형님, 여유 있을 때 하길 해요. 큰돈 없는 것처럼 받으라고 하면서도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앞치마를 메고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상을 차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손님이 딱 도착했어요. 제가 인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시하고 나가야 하는 건가 고민하면서 우물쭈물 서 있는데 동서가 나를 보더니 싱크를 웃으며 수고했어요. 손님들 도착했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가셔도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수치심이 확 올라왔어요. 제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도우미를 내보내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정말로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온몸이 막 떨리고 그랬어요. 하지만 차려놓은 것. 밥상에 제가 초는 않는 편이니까 일단은 뒷걸음질 쳐 나왔죠. 근데 그 으리으리한 신축 아파트를 나오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돈 때문에 고민하여 마음이 공허해졌어요. 다음에도 또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로 대대적으로 변화를 줄 것이다라는 다짐은 수도 없이 했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김장이 처리되었고 저는 만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우리 반찬 가게에서도 다른 상황은 몰라도 김치는 항상 남김없이 팔리기 때문에 김장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이제 김장철이니까 이번에 우리 집에 드릴 것을 대량으로 보내주시는 거 맞죠? 형님, 제 김치는 너무 맛있어서 금방 먹게 되더라고요. 저가 다시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알겠다고 대답했고 어찌되었든 반찬 가게, 우리 집, 시댁, 친정에도 김장을 해주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 하는 일이면 더 많이 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꼭 동서 마을을 위해 하는 일은 아니었는데 모든 집을 돌리겠다는 생각에 약간 부담되었어요. 배추 양 만만치 실제로 많았어요. 이틀 동안 허리가 펴지 못하고 김장을 하며 김치를 담았어요. 가득 담은 김치를 소분해서 동선의 집에 담을 것과 우리 집에 담을 것을 따로 두었고 동서 씨에게 김치를 들고 가라고 말했더니 퇴근 후에도 힘들다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집까지 가져다 주면 안 되냐며 제게 말했고 난처했지만 우리 남편이 집에 가는 길에 들려서 그냥 주고 돌아오면 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도와준 후에 배달까지 해준 것이었어요. 생색을 내면서 좀 내려놓고 오려던 생각했었고 어깨를 으쓱하며 와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남편의 차를 타고 동선의 집에 도착했는데 남편까지 함께 올라가면 괜히 그림이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남편에게 차에 남도록 말했어요. 남편은 함께 김치를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혼자 들 수 없었고 괜히 붙잡혀 있을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하기 싫어서 혼자 가겠다고 말했죠. 동서가 다시 3천만 원을 운운하면서 사람들을 뒤집어 엎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날 괜히 미안해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이유는 남편이 항상 제게 돈을 빌려주는데 그 때문에 계속해서 남편이 미안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혼자 가겠다고 한 거였어요. 김장 김치를 들고 동선의 집에 와서 내려놓으려 하니 아이씨, 커피 한 잔 드실래요? 가겠냐 말도 없이 있었고 물론 남편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더라서 저도 딱히 커피를 마실 생각은 없었지만 보통은 그런 권유를 하지 않나요? 나는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하수처럼 부리는 아랫사람도 아니고 떡하니 형님이신데 그 정도 대접도 못 받아야 하나 싶었는데 동생이 를 받았어요. 어머, 형님 김장 김치 너무 맛있겠다. 수고했어요. 제가 차리고 먹을게요. 시간이 늦었는데 얼른 가보세요. 순간 제가 열이 받아서 부글부글 끓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참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고 막말로 제가 무슨 동선의 집에서 일하는 식모도 아닌데 왜 자꾸 저한테 수고했다고 하듯이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시동생은 옆에서 김치야 맛있겠네 하고 앉아 있었어요. 먼저 올바른 문장 구조로 다시 작성할 때에는 문장 구조를 분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낱말이나 문장을 줄이고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십시오. 다음은 주어진 내용을 개선한 문장입니다. 누구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고 있었지만 동서만이 이해해주는 사람 같았어요. 동서에게 내가 당황스러운 감정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동서가 갑자기 전화를 걸었을 때에도 기다려야만 했어요. 동서는 내 존재를 신경 쓰거나 소중하게 안 보이더라도 전화 통화를 계속한다는 건 인상 깊었어요. 어느 날 엄마의 건강을 걱정했던 제가 전화를 걸어 물어봤을 때 아직까지 안 주무신다며 걱정 없이 계셔서 다행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나마저도 당황했어요. 얼마나 더 그러려는 거지 생각하면서 동서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죠. 하지만 남동생은 제가 온 것에 흥미 없어 보이고 단순히 지켜보며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전 전혀 상황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 모르겠고 이 마음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해야 할지 딱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유령 취급을 하면서 그 한복판에서 있었죠. 아이 사람이 그냥 뒤돌아서 나간다고 해도 적어도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엄연히 손이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뒤에 들려온 동서의 말이 참으로 경악스러웠다. 아픈데 괜히 하겠다고 쓰고 설치지 마세요. 그러다가 더 크게 다치면 엄마만 손해라니까 김치는 어떻게 하냐고. 아, 왜냐면 이번에 김치 받아 먹을 거라고 했잖아. 진짜 솜씨가 기가 막히거든요. 엄마도 반할 것 같아. 안 그래도 오늘 가져왔는데 내가 엄마한테도 주려고 허리 아파.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쉬시라고.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집 식모가 한 김장김치 가지고 가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하고 동서를 빤히 보는데 동서가 저를 내리 깔보면서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고요. 더 기이한 건 시동생이 TV를 보다가 푹 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어요. TV 채널에서 광고만 나오고 있는데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에게 식모라고 하는 소리를 분명히 듣고 우는 게 분명했어요. 한마디로 저에게 식모라고 한 말이 정말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 정확히 들은 것이었다는 거였죠. 동서가 깔깔 웃으면서 전화를 끊자마자 전 동서에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동서의 친정애가 뭐라고 한 거냐고? 식모 내가 동서 식모. 나한테 식모하기? 어머, 형님, 제가 뭐 못할 소리 했나요? 저희 집 반찬도 형님이 다 해주시고 집안일도 봐주시는데 그럼 뭐라고 해요? 맞잖아요. 식모 저. 내일 친정집에 가져다 주려고 하니까 형님이 한 번 더 고생해 주셔야겠어요. 제가 무리한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늘 하시는 일이니까 해주실 수 있죠. 내일 한 번 더 김장해 집으로 가져다 주세요. 알겠죠? 제가 진짜로 답답해서 이대로 넘어가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왜 안 오나 걱정을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 일을 그냥 두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3천만 원을 빌려준 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빌려줄 때는 천사처럼 대우했는데 이젠 사채업자처럼 대우하니까요. 처음엔 호의로 시작한 일인데 권위처럼 행동하고 있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되겠다고요. 내가 왜 동서가 시키는 대로 김장을 해서 다시 보내줘야 하는지. 나는 이번 일로 동서한테 말한 약속을 쏟 것도 다름없어. 내가 해주겠다고 한 건 이번 김장 한 번이었고 나는 동서 친정까지 챙겨야 할 의무는 없잖아. 나한테 식모하고 한 것부터 사과해야 해. 저는 사과할 마음 없는데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집안일을 봐주시는 분들이 도미 식모 파출부 이렇게 부르잖아요. 무려 제가 3천만 원이나 주고 부리는 사람인데 제 마음대로 못 부르는 것이 정말 말로 뱉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어째서 이렇게 기고만장한 사람을 깔보고 그래? 그래서 무슨 정의를 지키겠다고? 형님이 걱정을 안 하실 거라고. 제 밥벌이는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그러니까 형님께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떡하니 빌려드린 거야? 언제 독촉을 했나요? 그때 반찬으로 받아 먹겠다고 하신 건 대의 정도도 못 해주시면 안 되잖아요.
동서가 여태까지 우리 가게에서 판다고 고른 반찬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서 일일이 계산 안 해줘서 그렇죠. 게다가 혹시 그럴 거면 내가 은행에서 빌렸지 형님 은행 대출 더 이상 안 나온다고 빌빌거리지 않아야죠.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될지 안 될지 확신도 없는데 무려 3천만 원이나 투자했으면 그걸로도 충분히 고마운 일인데 말이죠. 특히 식모라고 불러서 사과를 하라는데 말라니 하지 말아야죠. 이거야말로 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배 이상한 일을 저지르든가요? 정말 보자도 않는데 이러면 아이고, 어떻게 형님이 3천만 원 가지고 유세하는 걸로 오해하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동서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맞춰준다고요.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마운 줄 알아야죠. 뭐가 어찌, 거기서 말로 형님이 저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겠어요. 제가 아니었으면 반찬 가게를 열지 못했을 텐데요. 그렇게 싫다면 3천만 원을 돌려주시던가요? 제가 이자로 받아 먹은 돈도 아니고 반찬을 드린 돈인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어찌되었든 맨날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거나 아니면 은행 이자를 계산해서 돈을 주시던가요? 저 변호사, 그든 셈도 빠르다면 제 수중에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어디 있을까요? 있어도 즉시 동서의 요구를 무심히 지낼 만큼 갖고 있을 리가 없겠죠. 제가 루증은 없으니 돈 이야기만 나와도 할 수 없고 정말 억울한 마음만 갖고 순간적으로 너무나 울컥해요. 눈물까지 날 것 같은데 아무런 행동도 못하는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작아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당당하게 그 돈을 갚겠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면상에 던져줄 수도 있겠다고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동그랗게 동선의 집을 벗어나왔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폭폭 쏟아지더라고요.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계속 말을 했지만 전 정말 속이 상해서 끽끽거리며 오느라 말을 못하겠었어요. 분명히 동선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단단히 서 있었구나 생각한 남편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 시댁으로 갔어요. 저는 평소에 시어머니랑 이야기를 잘하고 서로 잘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많이 괴로워했을 것이라 생각해요. 본인에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시어머니에게 대해 얘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어요. 제 친정은 제 오빠만 챙기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이 있던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제 시어머니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시고 남편과 부부싸움이 있어도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아마 시댁으로 향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눈물이 많이 흘러서 시댁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놀라셔서 슈즈를 뭉텅이로 뽑으시고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아니, 왜 울고 있어? 너희 부부싸움이라도 했니? 무슨 일이야? 아니면 애들한테 문제가 생겼어. 아유, 무슨 일인가? 애가 얼굴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울 수가 있어요. 아이고, 답답해. 빨리 좀 말해봐. 친정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대요. 오빠가 또 무슨 사고라도 쳤다고. 그러니 아니요. 어머님 저 진짜 너무나도 속이 상해서 못 살겠어요. 제가 반찬 가게를 오픈할 때 동서한테 3천만 원을 빌렸던 거 아시죠? 그 뒤로 동서가 당연하다는 듯이 저한테 반찬을 요구했고 저는 이자를 갚는 셈치자 싶어서 반찬을 그동안 해줬던 말이에요. 아니, 그 이상한 집에 가족끼리 자고나 바리고가 어디 있어. 그래서 그 반찬이 맛없대. 내가 보는 앞에서 못 버리기라도 했어? 그런 거면 상처도 안 받겠지? 손님이 온다고 저한테 밥상을 차리라 하지 않나? 제가 등갈비찜을 해줬더니 소갈비 아니라서 못 먹겠다고 하지 않나? 아, 글쎄, 서방님도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니까. 그래도 돈 빌린 게 더러워서 참았는데 저를 보고 식모하고 하잖아요. 뭐라고, 재수 씨가 당신한테 식모하고 했다고? 아, 아까 김장 김치 가져다 줬을 때 그런 소리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진짜 미친 짓 아니겠어? 어떻게 손이 사람한테 식모이모니 딴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거기다가 제가 가족들을 위해 먹을 김장 김치를 담아서 줬더니만
자기네 친정 준다고 저를 보고 내일 다시 자기네 먹을 몫을 담아 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말하면서 저한테 식물 라디오가 씩씩거리면서 팔을 걷어붙이더라고요. 정말 그 미친 짓을 내가 아주 족쳐놔야지. 예, 난 그 3천만 원을 갚아줄 테니까 부지런히 벌어서 조금씩 나한테 갚아라. 어머님도 돈 없으시잖아요. 그 큰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조금씩 갚으면 되겠죠? 그가 모두 갚을 때까지 너를 가만히 놔두라고 했다니 어디서 사람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다니 자리를 잡지 않았어요. 내가 들고 있는 적금이라도 계속 갚을 테니까 자신있게 머리를 한번 잡아줘. 본전을 꼭 찾아보세요. 정말 그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은행으로 오라고 하시고 3천만 원을 뽑아서 주셨답니다. 죄송하고 감사하면서도 울면서 그 3천만 원을 들고 퇴근 시간에 맞춰 동서의 집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도 따라오시겠지 했는데 동서가 문을 열면서 시어머니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어. 그랬거든. 김장은 다 해놨어요. 빨리 먹고 싶어서 놀랐어요. 뭐야? 왜 핀수? 어쩐지 어머님, 여기서 어머님은 왜 오셨어요? 동서가 당황한 듯이 더 나와 함께 시어머니를 번갈아 가면서 보는데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삿대질을 하시더라고요. 김장은 무슨 얼어 죽을 김장 이야기 하나 듣겠다면 먹을 힘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러면 돈 주고 산다면 되지? 뭐 한다고 손 있는 사람을 모으면서 시키니 그것을 가서 곳의 일로다. 어머님은 빠지고 제가 형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건데 어머님이 왜 참견하십니까? 그 말에 참을 수 없어서 제가 동서에게 뛰어들었어요. 내가 왜 너희 집 식모이나 싶어 하는 내가 사자 울어뱉으면서 동서의 머리칼을 잡았더니 동서가 악소리를 내면서 제가 데려들기로 해요. 휘둘리며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저는 잔근육이 붙은 몸과 함께 책상에 앉아 법전을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어느 날 동서가 나타나서 제가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지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아무리 막막한 생각을 해도 결국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으니 소리만 지르며 벅차게 눈물을 긁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손에 무릎으로 머리를 친 뒤 소리를 지르지 않겠다고 입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고 내 머리를 끌어당겨 찢어버리려고 합니다. 참외 집에 있는 동생조차도 그 장면을 보며 제게 말하지 않으라, 손을 대지 않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엄격하게 딴지를 쓰며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제 손에 쥐어진 채 동서가 씩씩하게 눈물을 흘리며 산발인 머리털로 저에게 큰 소리를 쏘아 올렸어요. 진실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머리털을 뽑았어요. 이것에 대해 난 너를 고소할 거야. 돈을 즉시 갚으세요. 난 증거를 제출할 테니까 가게를 닫더라도 돈을 갚으라고. 그 순간 시어머니에게 받은 3천만 원을 동서의 얼굴에 던졌어요. 동서는 얼굴에 돈다발을 맞고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고 했어요. 얘야, 그래. 3천만 원이던 그동안 이자는 반찬처럼 잘 받아먹었지? 너 돈을 갚았으니 이제 나한테는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 없어. 앞으로는 시댁에서 형님으로 대해라. 동서야, 내가 얼마나 제대로 된 사람이고 무엇인지 보여줄 테니까 돈을 확인하고 앞서 말하면 벙쪄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요. 우리 반찬 가게에서 벌었다고 말하기엔 너무 단기간에 큰 돈을 가져왔으니까요. 게다가 우리 집 상황도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동서를 뒤편에 두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열이 받는다면서 동서의 머리통을 한 대 퍽소리 나게 갈기지더라고요. 둘째 녀석도 차 한 거 하나 없고 끼리끼리 만난 거라고 하지만 너는 내가 본 사람들 중에서 제 신보도 고약하고 버르장 머리도 없고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너는 혼자 살아. 우리 아들은 내가 인성을 계속 키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동서도 시동생도 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시동생이 진짜 알아주는 변호사 그런데 동서 성격이 좀 거지 같잖아요. 자기가 진짜 기가 제일 잘 났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래서 친구도 없고 일터에서도 별로 자리가 굳건하지는 못한 말이죠. 시동생은 딱 밤 되었어요. 발도 넓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고 일도 많은 사람이었죠. 저도 거의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손에 꼽힐 정도로 바빠서 돈도 수십억을 벌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이혼을 하라고 하니까 동서가 사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었어요. 이 이혼이라니요. 우리 부부는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절대 안 돼요. 어머님, 그래요? 제가 그동안 너무 버릇없게 행동했죠.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예의를 차릴 거예요. 형님과 어머님에게 저 이하 오늘도 겨우겨우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안 돼요. 제발. 알고 보니 집에 대표가 왔던 것도 전부 다 시동생의 손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고 동서가 그나마 발붙이고 일을 할 수 있던 것도 전부 시동생 덕분이었던 거예요. 시동생도 솔직히 똑같은 인간으로 보이긴 했지만 동서가 죽어도 시동생을 놓치지 않았다.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걸 빌미로 잡았어요. 난 동서한테 앞으로 형님 대접 톡톡히 받고 싶거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서가 또 이렇게 이해 없이 행동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내가 발 걷어붙이고 어머니께 이혼 시 자고 살랑살랑 거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동서는 무릎까지 꿇고 저에게 잘못했다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저에게 빌었어요. 시동생이 또 시어머니 말이라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할 수 있는 마마보이였다 가능한 일이기도 했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거대한 무기를 등에 업게 된 것이었어요. 그 뒤로는 동서가 우리 반찬 가게에 와서 반찬을 돈 주고 사갈 때 10원 한 푼도 할인 안 해주고 제값을 받고 있고요. 반찬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소리 절대 못하죠. 명절이고 시댁 행사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일찍 일하고 있는 중이어서 힘들긴 하지만 제가 한번 딱 내보면 입 싹 닫고 일을 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덕분에 동생한테 큰 소리치고 동생은 전보다 크게 대들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반찬 가게에서 번 돈을 조금씩 시어머니에게 갚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동네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수입도 괜찮은 편이에요. 부지런히 일해서 시어머니에게 빨리 돈을 갚고 싶습니다. 노력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